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집행을 위한 15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존 예산 4조 5천억 원을 더해서 모두 15조 5천억 원을 이달 말부터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집중 지원할 방침입니다. 코스피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2%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증시는 국채금리가 안정되면서 나스닥이 3% 넘게 급등하는 등 3대 지수 모두 크게 올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업 타격에 지난 1월에 산업 생산이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소매 판매는 2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는데 특히 가전제품의 소비가 늘었습니다. 지난달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넉 달 연속으로 상승폭을 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에 전월세 가격은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잠시 뒤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추가 경정 예산안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먼저 맥락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사실 그동안 지원 규모를 두고 지난 올해 들어서 첫 달이었죠. 1월부터 굉장히 규모부터 지원 대상까지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은 20조 원에 지금 가깝게 지원이 결정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추경 15조 원에 기정 예산까지 합해서 19조 5천억 원의 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인데요. 거의 20조 원이네요. 예. 전체 규모가 20조 원은 돼야 한다는 이제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사실 1월에 4차 지원금 관련해서 언급이 시작되면서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지원금 규모가 20조 원은 돼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결국은 이 정도로가 될 것 같은데 일부 내용은 지금 이미 공개가 된 거죠? 네, 어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영업금지가 이어진 업종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최대 180만 원의 전기료 감면 등 혜택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액수도 늘었는데요. 앞서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280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추가하기로 한 이제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기존보다 100만 명 이상을 추가한 385만 명이 대상이고 액수도 전부 다 늘어난 겁니다. 또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기존에는 영업 집합 금지 업종, 집합 제한 업종, 일반 업종으로 세 종류로 나눠서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5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구나. 사실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히스토리를 짚어보면 처음에는 좀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다가 이제 선별 지원으로 방침을 정했고 이후에도 좀 두텁고 넓은 지원을 하겠다면서 여당은 20조 원을 규모에 고수를 했었고, 근데 앞서 또 정부가 얘기했던 규모들은 또 12조 원, 15조 원 이렇게 좀 규모가 달랐었죠. 그래서 이견이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추경을 너무 늘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저희 지금 바로 홍남기 부총리가 브리핑을 시작해서 바로 연결 보시고 다시 돌아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홍남기 부총리께서 모두 발언을 하시고요. 간사단의 대표 질의에 대해서 응답한 후 부총리와 장관님께서는 이석하시겠습니다. 이후 예산실장께서 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시고 또다시 기자단 질의 응답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부총리께서 모두 발언하시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 남짓 지난 지금도 전 세계는 여전히 코로나19와의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K-방역의 신화 속에 최근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그 기나긴 싸움의 종식과 일상생활로의 복귀 목표에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긴장감 유지하며 방역 협조해 주실 것을 먼저 요청을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과 방역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민생경제도 엄중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4차례의 추경과 310조 원 규모의 재정금융 지원 대책을 통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 위기가구 등이 경영위기와 생계협을 버텨내고 이겨내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고자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금년 들어와서도 9조 3천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긴급히 마련한 바 있으며 주요 현금 지원 사업의 경우 90% 이상 지급이 완료되는 등 동대책의 이행에도 최대한 속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방역 상황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해 피해 누적과 고용 충격이 이어지면서 4차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었고 정부도 지난달 추가 지원 문제에 대해 내부 검토를 조용히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방금 전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4차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하며 그 총 규모는 19조 5천억 원입니다. 그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이번 대책의 세 가지 특징적 모습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근본 4차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면서 다음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즉, 첫째,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지원한다. 둘째,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보강한다. 그리고 셋째,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최대한 적재적소에 지원한다는 세 가지를 굳은 준거로 삼았습니다. 둘째, 근본 대책의 틀을 마련하면서 약 9% 늘어난 금년도 본 예산도 매우 중요한 지원 수단임을 감안하여 첫째, 추가 경정 예산의 편성과 둘째, 기정 예산의 연계 활용이라고 하는 투트랙 패키지로 설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총 규모 19조 5천억 원은 추경안 15조 원과 기정 예산 활용 4조 5천억 원으로 구성되며 특히 추경안 15조 원은 크게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금 8조 1천억 원과 고용 충격 대응 2조 8천억 원, 그리고 백신 등 방역 소요 경비 4조 1천억 원 등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피해 계층 지원금 8조 1천억 원은 지난 3차 버팀목 자금 지원금 4조 1천억 원의 약 2배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셋째, 추경안 15조 원의 재원은 1차적으로 기존의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충당하고 부족분은 적자 국채로화돼 그 발행은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즉,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특별회계의 세계 잉여금 2조 6천억 원과 한국은행의 결산 잉여금 8천억 원, 그리고 기금의 여유재원 1조 7천억 원 등 총 5조 1천억 원을 발굴하여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분 9조 9천억 원은 불가피하게 적자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써 추경 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은 47.3%에서 48.2%로 상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근본 총 대책비 19조 5천억 원 지원을 통하여 그 수의 대상이 3차 피해 지원 대책보다 약 200만 명 이상 늘어난 총 690만 명의 국민들께서 지원 혜택을 받으시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추경과 경정 예산안 세부 내용 및 이외의 피해 지원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째, 피해 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금, 둘째, 긴급 고용 대책, 셋째, 백신 구입 등 방역 대책 등 세 개의 분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의 피해 구제에 최우선을 두고 8조 1천억 원의 규모의 피해 계층 긴급 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의 버팀목 자금 지원에 이어 6조 7천억 원 규모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근본의 종전의 지원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강하고 그 지원의 폭도 획기적으로 두텁게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체도 포함하여 중규모 음식점과 학원 등 사업체 40만 개가 추가되고 또한 일반 업종 매출 한도도 기존의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여 매출 4억 원 초과 편의점 등 사업체 24만 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더 촘촘한 지원을 위하여 지원 유형을 당초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고 지원 단가도 종전 최대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즉 방역 조치와 업종별 피해 수준에 따라 차등화하여 실내 체육시설 등 연장된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학원 등 완화된 집합금지 업종은 400만 원, 카페와 식당 등 집합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300만 원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 업종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그리고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은
종전과 같이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종전에는 중복 지원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근본에는 최대 2배까지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보다 세밀해진 제도 설계를 통하여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기존 대비 105만 개가 늘어난 총 385만 개의 업체가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고자 지난 2월 24일 발표했던 사회보험료 및 전기, 도시가스 3개월 납부 유예에 더하여 방역조치 대상인 소상공인 115만 명의 전기요금을 집합금지 업종은 50%, 제한 업종은 30%씩 3개월간 감면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사례에 따라 최대 180만 원 한도까지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둘째, 소상공인 못지않게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6천억 원 수준의 고용안전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4,600억 원을 투입하여 소득이 감소한 특고와 프리랜서 80만 명에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면서 가입 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혜택도 받지 못했던 단기 가입자 1만 명까지 그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소득 일반 택시기사 8만 명에게 종전보다 20만 원 이상 된 70만 원을 지원하고 필수 노동자인 노인 요양보호사 등 방문 돌봄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하여 종전 9만 명에 6만 명을 추가하여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용 한계 상황에 직면하여 생계의 기로에 놓인 한계 근로 빈곤층과 생계 위기 가구의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게 생계 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즉 소득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 근로 빈곤층에 대해서는 간편 심사 절차를 거쳐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50만 원의 한시 생계지원금 총 4천억 원을 지급하고 아울러 생계가 불안한 노존상의 경우 지자체 등에서 관리 중인 4만 명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 시 소득안전지원자금 5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도권 밖의 영세 노점상에 대해서는 한시 생계지원금을 통하여 최대한 생계 안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학부모의 실직이라든가 폐업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에 빠진 대학생 1만 명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을 5개월간 250만 원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추경의 두 번째 카테고리로 최근 고용 상황 악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조 8천억 원 규모의 긴급 고용 대책을 기상하였습니다. 이번 긴급 고용 대책은 첫째 고용 유지, 둘째 일자리 창출, 셋째 취업 지원 서비스, 넷째 돌봄 및 생활 안정 등 4가지 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 피해 업종 중심으로 고용 유지를 대폭 지원합니다. 24만 명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2,500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에 시행 중인 집합 제한 금지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90%의 특례 적용을 6월까지 3개월간 연장하고 이번에 새로 선별한 여행업, 공연업 등 경영육이 10개 업종에까지 그 90%의 특례 적용을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여성, 중장년층 등 3대 계층이 선호하고 현장 수요도 큰 5대 분야의 맞춤형 일자리 27만 5천 개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 소요 재원 2조 1천억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즉 디지털 분야의 7만 8천 명, 방역안전 분야의 6만 4천 명, 그린 환경 분야의 2만 9천 명, 문화 분야의 1만 5천 명, 그리고 돌봄 교육 분야의 1만 7천 명 등 27만 5천 개의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시장 수요가 많은 IT, 디지털, 문화 등 유망 분야의 민간 일자리 8만 개를 창출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일자리 일경험을 쌓아 전문성을 기르고 업계는 인력을 수혈받아 새 경쟁력을 보강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나머지 공공 일자리도 학교, 노인요양시설, 방역 및 백신 접종을 위한 방역 인력 3만 명,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돌봄 시설의 인력 보강에 필요한 2만 명 등 필수 공공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엄선하여 발굴하였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직업훈련, 국민 취업지원제도 등 취업 지원 서비스도 크게 보강됩니다. 즉 일자리가 증가하는 비대면 신기술 분야에
맞춤형 직업훈련을 3,000명 확대하고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참여하는 청년 인원도 5만 명을 늘려 연 15만 명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고졸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지자체 주도의 맞춤형 일자리 사업도 신설하여 약 16,000여 명의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부부 및 여성 등을 위한 돌봄 지원과 근로자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먼저 경력 단절 위기에 놓인 여성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단축 근무, 유연 근무 등 가정 친화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가족 돌봄 휴가 사용 근로자의 돌봄 비용 지원을 위하여 1천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저소득 근로자와 장기 직업훈련생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910억 원 규모의 생계비 저리융자도 확대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추가 경정 예산의 세 번째 카테고리인 방역 대책입니다. 전 국민 무상 백신 접종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방역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4조 1천억 원 규모의 방역 소요를 방영하였습니다. 먼저 7,900만 명분의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 공급하는 데 필요한 추가 재원 2조 3천억 원을 보강 예산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백신 무료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무상 접종 시행 경비와 공공접종센터 운영비 등 목적 예비비 4천억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여 코로나의 진단, 격리, 치료 등 방역 전 과정의 소요 비용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목적 예비비 7천억 원을 반영하고 방역 일선에 서 있는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소요 6,500원도 차질 없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가 경정 예산안과 함께 2021년도 기정예산 사업을 활용하여 마련한 4조 5천억 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 피해 지원 패키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추경 예산과 연결 결합되어 지원됨으로써 피해 지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긴급한 경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3조 2천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고용을 뒷받침하게 될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1조 8천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하여 고용유지 창출과 연계한 정책 융자 상품을 공급하겠습니다. 고용유지 지원을 위하여 고용유지 기업 지원을 위하여 대출 후 1년간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에 2%대 금리를 1%까지 낮춰주는 소위 조건부 초저금리 융자를 신설하고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 원의 청년 고용 특별자금을 공급하면서 1년간 고용 유지 시에 금리를 우대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 창출 기업 지원을 위하여 창업을 통하여 고용을 창출했거나 고용 우수 중소기업에 6천억 원 규모의 융자 자금을 조기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이 폐업 후에도 지역 신부의 보증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브릿지 보증을 2천억 원 규모로 신규 공급하고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과 관광업계 등을 대상으로 하여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한 긴급 경영안전자금을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신용보증기금 2차 보전을 통하여 소상공인 등에 대한 2조 9천억 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자금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1조 9천억 원 규모의 농업 정책자금의 금리 인하 및 원금 상환유예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과 위기업종의 매출 회복 지원 및 경쟁력 회복 지원을 위하여 약 5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5조 원 규모의 지역상품권 등을 2분기 내에 발행하여 지역상권의 매출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영화, 공연업계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646개의 영화관의 특별기획전과 800개의 공연단체의 대관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소유가 급감한 화훼농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 그리고 복지시설 꽃제공 등을 통하여 화훼 소비 촉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폐업점포 제도전장려금, 희망 리턴 패키지 등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창업과 근로자로의 전환을 2분기에 집중 지원하고 인력, 컨텐츠 등의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문화 관광업계가 디지털 기반의 비즈니스로 전환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과 돌봄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1,4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즉
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 조치를 3개월간 추가 연장하여 2분기 중에 융방 가구를 지원하고 맞벌이, 한부모 등의 아이 돌봄 서비스 자부담을 완화하여 2분기 중에 4만 4천 가구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2월 26일부터 본격적인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코로나 종식과 일상생활 복귀를 향한 긴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방역과 경제 양측면에서 많은 난관이 남아있지만 정부는 코로나가 종식되는 순간까지 흐트럼없이 초지일관의 자세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근본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은 기존 대책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촘촘히 보완하여 마련한 것인 만큼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 한 분 한 분께 그 온기가 스며들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새 희망으로 다가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부는 우리 재정이 국가 위기 시에 그리고 민생 위기 시에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아울러 국민 세금이 적재적소에 가장 효율적으로 아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면서 늘 국민 곁에서 든든한 디딤돌과 버팀목이 되어드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경의 힘은 적기에 투입할 때 극대화됩니다. 정부는 내일 모레 근본 추가 경정 예산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을 3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히 확정시켜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요청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회의 추경 확정 즉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 경정 예산 국회 심의 대비는 물론 추경 집행 사전 준비 작업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고 오셨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우선 전체적인 지원금 규모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죠. 네, 정부는 추경 15조 원에 기존에 정해진 예산 4조 5천억 원을 더해 총 19조 5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소상공인 지원과 고용 안정 그리고 백신 접종 등에 쓰이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10조 원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됩니다. 특히 소상공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 사업이 6조 7천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정부는 추경안이 이번 달 중순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번 달 말부터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실 가장 큰 관심사는 누가 얼마나 받게 되느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나 받습니까? 네, 앞서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280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했었는데요. 이번 버팀목 자금 플러스 같은 경우엔 100만 명 이상 확대한 385만 명이 대상이고 액수도 늘었습니다. 총 5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 초 집합금지가 연장됐던 노래방과 헬스장, 유흥시설 등 11개 업종이 500만 원, 그리고 집합금지에서 제한으로 완화된 학원과 스키장 매점 등이 400만 원을 받습니다. 지난달 14일까지 집합 제한이 계속된 식당과 카페, PC방 등 10개 업종은 3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지원 대상은 280만 명에서 385만 명으로 이제 규모가 확대가 됐고 금액 자체도 최대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현금으로 주는 거죠. 기호 확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현금 지원의 하나는 내용이고요. 또 이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내용이 있는데 전기료도 깎아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료를 이제 이르면 4월분부터 3개월간 최대 180만 원 감면해주기로 했는데요. 집합금지 업종은 절반을, 집합 제한 업종은 30%를 감면받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현금 지원에 더해서 지금 전기료 지원까지 하면 물리적으로는 최대 68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그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사업자 등록이 돼서 이제 지자체로부터 관리받고 있는 노점상들과 노인과 같은 이제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도 각각 50만 원이 지급되고요. 매출이 줄어든 법인 택시기사에겐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고용보험이 가입 안 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게도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 기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금융시장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인 오늘 국내 증시가 지난주에 하락세를 대부분 만회하고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전서인 기자. 네, 전서인입니다. 네, 오전 중에 장 흐름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가 2%대 급등하며 3,08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15분 기준 2.30% 오른 3,082.35에 거래 중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천억 원 넘게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개인은 1조 원 가까이 팔아치우며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종목별로도 대부분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배터리 업체의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은 4% 안팎, LG화학은 8% 넘게 강세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상승세입니다. 코스닥은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1.87% 오른 931.03에 거래 중이고요.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보다 2원 60전 내린 1,121원 90전입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가 또 좋은 흐름 이어가는 배경을 또 살펴보면 앞서 마감한 새벽에 이제 뉴욕 증시도 모두 큰 폭으로 올랐어요. 네, 다우지수는 1.95%, S&P 500 지수는 2.38% 오른 채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는 3.01% 뛰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미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마감 무렵 1.43% 수준으로 하락함에 안정되자 증시도 뛰어오른 건데요. 금리가 안정되자 가장 크게 반응한 곳은 기술주였습니다. 테슬라는 6% 넘게, 애플은 5.39% 급등했습니다. 또 지난 주말 미 하원이 1조 9천억 달러 대규모 부양책 법안을 의결하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미 보건당국이 존슨앤존슨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최종 승인한 점도 증시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SBS 비즈 전서인입니다. 올 들어 첫 달의 산업 생산이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 만에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업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반면에 집콕이 길어지면서 가구 등 관련 소비는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정인영 기자. 산업 생산이 다시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통계청이 지난 1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관공업과 서비스업 등의 생산이 줄면서 전월에 비해 0.6% 감소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관공업 생산이 전달에 비해 1.6% 감소했는데요. 자동차가 12.8% 증가했지만 LCD 등 전자부품이 9.4%, 항공기 부품 등 기타 운송 장비가 12.4% 줄었기 때문입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0.2% 감소했는데 예술, 스포츠, 여가가 15.4% 줄어든 영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으로 스포츠 서비스업과 유원지, 오락 관련 서비스업 중심으로 감소폭이 컸습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3.2%로 전월보다 1.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기계류 투자가 늘면서 전달보다 6.2% 증가했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인 건 이 소비 부문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했어요. 네, 소비를 나타내는 지표인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1.6% 증가했는데요.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달째 증가세입니다. 가전제품 등 내구재가 4.8% 늘었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내 생활 증가로 수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각종 프로모션으로 인해 판매가 늘면서 의복 등 준내구재도 1% 증가했습니다. 한편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99.5로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해 7개월 연속 이어지던 상승세를 끊었습니다. SBS 비즈 정민영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련 소식도 연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사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달에 전국 집값이 한 달 전보다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넉 달 연속으로 상승폭이 커졌는데요. 반면에 전세와 월세는 한 달 전보다는 상승폭이 다소 줄었습니다.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가 쉽게 꺾이진 또 않는 모습입니다. 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한 달 전보다 0.89% 올랐습니다. 0.79%를 기록했던 1월보다 상승폭이 더 커진 겁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수도권이 넉 달째 상승폭을 키웠고요. 반대로 지방은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도권은 GTX 등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고 서울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런 반면에 또 전세 가격은 상승폭이 좀 줄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지난달 전세 가격은 0.64% 올랐는데 한 달 전 0.71%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수도권은 0.72%로 오른 반면 서울은 0.51%에서 0.42%로, 지방은 0.74%에서 0.58%로 축소됐습니다. 경기는 서울과 가까운 남양주와 의왕, 의정부시 위주로, 인천은 청라 신도시와 루원시티 등 신축단지 위주로 올랐는데요. 반면 서울은 매물 부족과 호가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는 분석입니다. 서울 지역 평균 전세 가격은 3억 8천만 원대, 수도권은 2억 8,600만 원대였습니다. 그렇군요. 월세 가격 상승폭은 어땠습니까? 네, 지난달 월세 가격은 0.19% 올랐습니다. 수도권 상승폭은 0.24%에서 0.21%로, 서울은 0.19%에서 0.13%로 줄었고요. 5대 광역시와 8개 도, 세종시 등 지방은 월세 가격 상승폭이 0.26%에서 0.18%로 축소됐습니다. 서울의 평균 월세 가격은 97만 원, 수도권은 83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직원들이 경기 광명과 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될 것을 미리 알고 100억 원대 규모로 미리 땅을 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18년부터 3년 동안 토지를 매입했다는 주장인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과 겹치는 만큼 사실로 확인되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좀 심각해 보이는데 어떤 의혹이 제기됐는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이 광명 시흥 땅을 투기 목적으로 구입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확인한 결과 관련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보받은 필지와 토지의 등기부 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실제 대조한 결과 LH공사 직원 10여 명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0개 필지를 나눠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총 23,028제곱미터로 100억 원대로 추정이 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액은 5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광명시흥지구 1,271만 제곱미터를 수도권 3기 신도시로 선정하고 7만 가구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당사자인 LH 측 입장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여기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네, LH 관계자는 어떤 상황인지 파악 중이라면서 현재로서는 확인해줄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연대 측은 사실로 확인되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기관 직원이 내부개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감사원의 공익감사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배달앱 3위 사업자인 쿠팡이츠가 오늘부터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기본 수수료, 그러니까 배달 요금을 낮춥니다. 때문에 쿠팡이츠의 배달원, 라이더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집단 휴무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배달원들이 받는 기본 수수료, 이게 어느 정도 내려갑니까? 네, 오늘부터 배달 한 건당 600원 내려갑니다. 쿠팡이츠는 라이더들에게 주는 기본 배달 수수료를 3,100원에서 2,500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쿠팡이츠 라이더들의 건당 기본 배달비가 600원 내려가는 겁니다. 대신 원거리 배달의 경우에는 이 배달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본 배달비를 16,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이 때문에 쿠팡은 이번 가격 조정은 기본 수수료 인하보다는 기본 배달비 범위를 최대 16,000원까지 확대하는 데 방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포인트가 달라질 것도 같은데요. 하지만 배달기사분들은 또 여기에 반발해서 집단 휴무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엎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배달기사 노동조합인 라이더 유니온은 이 쿠팡의 수수료 인하 조치에 반발해서 이 쿠팡이츠 라이더에 대한 단체 휴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노조 측은 배달 수수료가 건당 600원 줄어들면 하루 평균 10건 정도 배달하는 기사의 경우에 한 달에 약 20만 원 안팎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쿠팡이츠 라이더들이 집단 휴무에 돌입한다 해도 소비자들 배달에는 큰 불편은 없을 수 있습니다. 배달앱 시장의 90% 이상을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차와 SK그룹이 수소 사업을 위해서 손을 맞잡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오늘 수소경제위원회에 참석해서 관련 협약을 맺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역시 연결해보죠. 김기송 기자. 네, 김기송입니다. 네, 최태원 회장과 정의선 회장 오늘 만나죠?
네, 정의선 회장과 최태원 회장은 오늘 오후 SK 인천석유화학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에 참석하는데요. 회의에 앞서 수소사업 기반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서 향후 SK에서 생산한 수소를 현대차가 활용하고 현대차가 만든 수소차를 SK 측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관련 내용을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현대차의 경우에는 이 수소 협력이 이번은 처음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16일 포스코그룹과 함께 수소 사업 분야에서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었었는데요. 먼저 포스코 포항 광양제철소에서 운영 중인 차량 1,500대를 현대차의 수소 전기차로 전환하기로 했고요. 또 포스코그룹은 수소를, 현대차그룹은 수소 연료전지를 공급하는 형태의 연료전지 발전 사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K그룹과의 이번 협업도 같은 맥락인데요. SK는 지난해 SK이노베이션과 SKENS 등 전문 인력 20여 명으로 수소사업 추진단을 만드는 등 수소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수소사업 선두주자인 현대차그룹과 협업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SBS 비즈 김기송입니다.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손을 잡은 새로운 회사가 출범을 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AI 분야에서 5조 원이 넘는 자본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네, 네이버가 경영 통합을 통해서 일본에 진출을 했어요. 네, 어제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과 일본 소프트뱅크의 자회사 야후재팬은 통합 뒤주회사인 A홀딩스 그리고 Z홀딩스 그룹을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A홀딩스의 지분을 각각 50%씩 갖게 되고 A홀딩스는 Z홀딩스의 지분 65.3%를 보유합니다.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와 미야우치켄 소프트뱅크 CEO가 A홀딩스의 공동 대표를 맡기로 했습니다. 앞서 네이버는 2000년과 2006년에 네이버 재팬을 설립했다가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 소프트뱅크와 손을 잡으면서 일본 진출에 세 번째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25일에는 스페인 최대 이커머스 기업 왈라팝을 인수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통합으로 말 그대로 일본 최대 빅테크 기업이 탄생한 건데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Z홀딩스는 어제 출범과 동시에 일본에서 사업 발표회를 열고 커머스와 핀테크, 공공부문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AI 분야에 약 5조 3천억 원의 자본을 투자하고 글로벌 각 지역에서 5천 명의 엔지니어를 고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올 상반기 중 국내에 있는 네이버 쇼핑 플랫폼 스마트 스토어를 일본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이를 양사의 간편 결제 서비스인 라인페이, 페이페이와 통합하고 라인의 메신저 서비스와도 결합할 예정입니다. 핀테크의 경우 이용자의 행동에 맞춰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시나리오 금융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인아입니다. 삼성전자의 전장사업 자회사인 하만이 미국의 자율주행 기술 기업인 사바리를 인수했습니다. 삼성의 추가 인수 합병에도 관심이 덩달아서 쏠리고 있습니다. 강상 기자. 네, 강산입니다. 하만이 인수한 기업 사바리라고 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곳입니까? 네, 사바리는 지난 2011년 설립된 미국의 자율주행차 관련 스타트업입니다. 이동통신을 기반으로 장애물 등 이 교통정보를 차량에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인데요. 하만은 지난달 26일 사바리 인수를 공식 발표했는데 아직 인수 금액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만은 센서 기술이 미래 이동수단과 자율주행을 위한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만의 사바리 인수 절차가 끝나면 이 사바리는 하만에서 커넥티드카와 차량용 오디오 사업 등을 담당하는 오토모티브 사업으로 통합됩니다. 차량용 오디오에 강점이 있는 하만이 자동차 전장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지난해 220조 원 규모였던 전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은 2035년 1,350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번 소식에 덩달아서 관심이 쏠리는 게 삼성전자의 추가 M&A 관련 소식인데요. 관련해서 움직임이 또 있습니까? 삼성전자의 대규모 M&A는 지난 2016년 11월 약 9조 3천억 원에 인수한 하만이 마지막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실적 발표 때 3년 내 대규모 M&A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구속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빅딜을 예고한 건데요. 현재 전 세계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이 M&A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거론되는 기업들은 네덜란드 NXP를 비롯해 독일 인피니언, 일본 르네사스, 스위스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등입니다. SBS 비즈 강산입니다. 박근희 CJ 대한통운부회장의 용퇴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대표까지 지내다가 이재용 부회장 추천으로 CJ로 둥지를 옮기면서
두 그룹이 화해 시대의 중심에 있는 인물로 평가받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취재기자 역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박 부회장의 거취를 놓고 사퇴설이 불거지고 있다고요? 네, 박근혜 부회장이 지난달 22일 증인 출석이 예정됐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불출석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박 부회장의 불출석 사유서에는 경영권 이양으로 명시가 됐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사퇴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었는데요. CJ 대한통운은 책임 경영제 강화에 따라 실제 운영 관련 부분을 부문 대표에게 이양하고 있을 뿐이라며 불출석 사유인 경영권 이양을 퇴진으로 보는 건 오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에 대신 출석한 신영수 택배부문 대표가 박 부회장을 전임 대표이사로 표현하면서 용퇴설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업계에서는 지난해 연말 인사 때부터 좀 영향력이 줄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박 부회장은 앞서 지난해 3월 CJ그룹 지주사인 CJ 주식회사 등기이사에서 제외가 됐고 지난해 12월 정기인사에서 강신호 CJ제일제당 대표가 대한통운 대표로 내정되면서 사퇴설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이후 CJ 대한통운은 강 대표와 박 부회장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요. 지난해 택배 노동자의 잇따른 사망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강 대표 중심 체제로의 전환을 앞당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CJ 대한통운은 박 부회장이 여전히 대외 업무에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달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박 부회장이 CJ를 떠날 것인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J 김한진입니다. 지금은 자동차 사고가 나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과는 무관하게 각 보험사들이 상대방의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죠. 이 때문에 과잉 진료도 늘어나고 보험료도 올라가는 폐해가 반복됨에 따라서 금융당국이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어떻게 바꾼다는 거죠? 네, 현재는 자동차 사고의 과실 책임이 9대1이 되더라도 자동차 보험 약관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 없이 상대방의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 주는 보험금 지급액이 가해자 측보다 많은 사례도 나오고 또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없다 보니 과잉 진료를 받는 사례도 많다는 지적입니다. 금융당국은 연간 3조 원 규모의 자동차 사고 지급 보험금 중 18%인 5,400억 원이 과잉 진료에 따른 추가 지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고의 과실을 따져 본인 책임만큼은 자신의 보험으로 해결하는 방안의 도입을 추진하는데요. 상해 등급이 낮은 12에서 14등급의 경상 환자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대한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또 뿐만 아닙니다. 과도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속칭 나이롱 환자를 좀 거르기 위한 방안도 추진이 된다고 하죠. 네, 경상 환자가 통상적인 진료기간을 초과해 치료를 받는 경우 의료기관에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진단서를 바탕으로 치료기간을 못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 과잉 진료에 따른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줄어들어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 속도도 늦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코로나19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닷새째로 접어든 가운데 어제까지 2만 3천여 명이 전국에서 접종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사흘째 3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연휴까지 포함해서 지금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4월간 연휴가 이어졌음에도 현장에서 접종 참여율은 높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접종 나흘째였던 어제 하루 전국에서 1,442명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면서 나흘간 누적 접종자는 2만 3,086명을 기록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누적 접종자는 2만 2,191명, 화이자 백신 누적 접종자는 895명이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전국 요양병원과 재활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 31만여 명이 접종 대상이고 현재까지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7.16%였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코로나 치료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의 의료진 종사자 5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접종률은 1.59%입니다. 현재까지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서 신고된 사례는 총 156건이었는데 모두 경증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국내에서 코로나 백신 임상을 진행 중인 제넥신이 코로나 백신 국내 임상 2A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큰 변동 없이 지금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자정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44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9만
72명으로 늘었다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전날보다 소폭 줄면서 사흘째 300명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흘간의 연휴로 검사 건수가 감소한 영향이기 때문에 확산세가 아직 꺾였다고 보기는 이릅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새학기 등교가 시작됨에 따라서 확진자는 언제든 다시 늘어날 수 있다고 방역당국은 전망했습니다. SBS 비즈 손성우입니다. 기자가 콕 집어 전하는 뉴스픽입니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주주들에게 보내는 연례 소환을 통해 투자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워런 버핏은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 종목 중 하나로 애플을 꼽았는데요. 기술주 랠리 움직임이 주춤한 사이 조금씩 매도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1,200억 달러, 우리 돈 135조 원가량의 애플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애플 전체 주식의 5.4%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버핏 회장은 그동안 자신이 충분히 이해하는 기업에 집중하고 싶다는 이유로 기술 기업 투자에는 적극적이지 않았는데요. 애플의 브랜드 파워와 꾸준한 수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애플 이외에 IT 기업 지분을 더 늘렸는데요. 특히 아마존과 스노우플레이크, 또 통신 기업이죠. 버라이즌 지분을 키웠습니다. 자동차 업종에서는 의외의 투자처가 있었는데요. 바로 중국 자동차 기업이죠. 비아디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비아디 지분 8.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미국 자동차 업체 GM 지분은 3.7%가량만 보유하고 있어서 더 주목이 되는데요. 비아디는 지난해 13만 대가 넘는 순수 전기차를 팔았습니다. 버핏 회장은 또 기술주와 금을 팔아치운 대신에 경기 순환주를 사들였는데요. 미국의 양대 정유회사 중 하나죠. 쉐브론 주식을 추가 매수했고요. 코카콜라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대한 사랑도 여전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일부 글로벌 큰손들이 매수세로 돌아선 비트코인에는 투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효성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일인, 그러니까 그룹 총수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그룹 총수를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효성그룹은 그룹 총수를 조성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는 5월 대기업 집단의 동일인을 지정해 발표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기가 5달째 확장 국면을 이어가서 2010년 4월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인 IHS 마킷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달 제조자 구매관리자 지수 PMI는 55.3으로 전월과 비교해 2.1포인트 올랐습니다. IHS 마킷은 한국의 제조업이 꾸준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생산과 신규 주문 모두 근 11년 만에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과의 배터리 분쟁에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현지 시간 1일 SK이노베이션은 지난주 바이든 행정부의 분쟁 개입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서류에는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미국 내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이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이버가 동네 시장과 동대문 패션 업체 등을 노린 물류 솔루션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중소상공인이 사업 특성에 맞춰 직접 설계할 수 있는 물류 솔루션을 선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이버는 음식과 생활필수품 판매자를 위한 빠른 배송 상품군을 확대하고 생산자들의 물류 품질 관리와 브랜딩을 지원하는 대형 프레시센터와의 협업 모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현재 미세먼지 실황을 살펴보면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사이를 오가며 공기질이 깨끗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실시간 동별 예보입니다. 현재 서울은 대체로 공기가 깨끗한 모습인데요. 그중 용산구 청파동과 원효로 1동, 한강로동의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다소 흐리던 하늘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7도로 아침에 비해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며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모레까지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다소 클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저기압의 영향에서 벗어나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전국의 대기순환은 원활하겠습니다. 따라서 WHO와 환경부 기준으로 서울, 경기와 충청도 보통 단계, 그 밖의 전국은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모레인 목요일 서울, 경기와 충청도를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고요. 금요일에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네, 오늘 오후 경제 현장 오늘에서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 편성과 관련해서 규모와 대상이 적절했는지, 또 직장인 형평성 문제와 손실보상법까지 종합적인 문제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